주사부TV의 맹경재 목사입니다. 주사부TV의 안성희 소장님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안성희 소장님이 추적 알코올 중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 오늘부터 2주간에 걸쳐서 이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코올 중독이 시작부터 쭉 진행되는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요. 알코올 중독에서 주변에서 늘 말씀드립니다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알코올에 의존성이 강한 분들 꼭 이 영상을 권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장님 말씀 듣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알코올 중독 원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학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몇 가지만 뒤에서 말씀드릴 텐데, 먼저 알코올 중독의 원인을 어떤 사람은 구강의존적 성격에서 원인을 찾기도 합니다. 이 구강의존적 성격은 다음에 곧 이제 알코올 중독의 원인에서 자세히 이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오늘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강의존적 성격에서 원인을 찾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유전에서 원인을 찾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식을 잃어 그 슬픔을 극복하지 못하고 술을 마시다가 중독이 되는가 하면 중독자가 아니 되기도 합니다. 또 적게 마시든 많이 마시든 누가 중독자가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주 또 많이 마시는 것이 건강에 좋지 않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이라는 병은 발생하기 전에는 그 정서적 배경이 다릅니다. 그러나 그들이 병든 후 그들이 정서적 고통의 패턴은 보편적이고 동일한 병 현상을 보이며 동일한 치유의 반응을 보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초기 단계의 술을 마시는 경험에서 발병의 신호가 되는 정서적 대가와 점진적이거나 급작스러운 자살, 의사들은 알코올 중독자를 만성 자살자라고도 합니다. 이게 급작스러운 자살 단계인 마지막 치명적인 단계까지 3개의 단계로 나뉩니다. 첫 2단계인 기분 변동의 발견 등 술을 대하는 학습기와 기분 변동 추구기는 전적으로 즐겁고 기분으로 술을 마시는 시기입니다. 인간은 쉽게 알코올에 맛들이며 맛이 좋을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음주 패턴은 2로 나뉩니다. 긍정적 강화와 부정적 강화입니다. 심리학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긍정적 강화란 음주 효과가 좋은 느낌으로 생각이 굳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새로운 느낌의 중요한 발견이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곧 이 맛에 익숙해집니다. 그런데 꼭 그런 것만 아닙니다. 그와 반대되는 현상도 있습니다. 소수이기는 하지만 일부에서는 그와는 반대되는 현상도 일어납니다. 이 경우는 그들이 간에 알코올 분해 효소가 없거나 정상적인 술금들보다 적어 음주 부작용으로 고통을 받는 경우입니다. 이것이 부정적 강화입니다. 부정적 강화는 첫술에 큰 고통을 받고 엄청난 대가를 치릅니다. 그런 경험을 하고 나면 술만 보아도 진저리를 치며 술을 취하게 됩니다. 현역에서 은퇴하고 학교 운동부 코치를 맡고 있는 사람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스포츠맨들은 다들 건강하고 술 또한 즐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는 유독 술을 마시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중학생 시절 학교 운동부에 들어갔는데 신고주로 술을 강제로 먹이더라는 겁니다. 그 술이 부작용을 일으켜 죽다 살아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술 옆에도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정적 강화입니다. 진행 과정에 의하면 처음 술을 마시는 경험이 대부분의 경우 긍정적 방향으로 기분 변화를 일으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마시는 양에 따라 좋은 느낌을 주기도 하고 어지럼증을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알코올의 영향이 사라지면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이 단계처럼 상처도 정서적 대가도 치르지 않습니다. 이걸 다시 잠깐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술이 들어가면 우리 뇌에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있는데 이걸 행복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이게 엄청나게 쏟아집니다. 그래서 기분이 좋아지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처음의 시작은 흥겹고 즐겁습니다. 유일한 후유증, 유일한 여파는 새로운 고양된 기분입니다. 처음 마신 사람은 좋은 것을 경험합니다. 줄이 자신의 기분을 좋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학습 경험에는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술을 마신 사람에게는 반드시 영향을 미쳐 일정한 방향으로 이끕니다. 기분의 변화는 술의 양에 의해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술을 마시면 적극적으로 작용을 합니다. 한 번 마시는 것과 두 번, 세 번 마시는 것에 따라 기분도 달라진다는 것을 금세 깨닫고 배웁니다. 이런 사실을 배우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술을 마시는 사람은 이완된 기분, 풀어진 기분으로 갔다가 다시 본래의 기분으로 돌아옵니다. 술을 계속 마심에 따라 학습 과정이 계속됩니다. 이런 학습 과정은 대부분 무의식 상태에서 일어납니다. 점진적으로 진행되나 철저한 학습인 겁니다. 술을 마신 사람은 알코올이 언제나 틀림없이 작용하고 알코올을 계속 사용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알코올과의 관계를 발전시키도록 유도하고 있음을 배웁니다. 이런 전체적인 경험이 받아들여지고 적절한 때가 되면 술이 나쁜 기분을 개선해 준다는 것을 곧 알게 됩니다. 알코올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으면 기분 또한 충분히 개선되지 않음을 느껴 한두 잔 더 마시게 됩니다. 알코올과 이러한 관계는 반비례적인 것이 아니라 비례적입니다. 이런 사실은 경험으로 알코올이 항상 알코올 특유의 작용을 한다는 강한 확신에서 세워진 것입니다. 경험은 경험을 기초하여 쌓이고 통합이 됩니다. 그 결과는 술을 마신 사람이 평생 갖게 되는 뿌리 깊은 관계가 되는 겁니다. 아직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마시는 것이 또 취하는 것이 행복입니다. 그리하여 행복한 사회적 음주자는 알코올과의 두 번째 단계로 접어듭니다. 음주자는 알코올을 확실히 작용하고 있고 그것은 긍정적이며 믿을 수 있다는 것을 배웁니다. 이제 기분의 변동이 다소간 불규칙적이고 적절한 방식이 되도록 추구합니다. 결국 음주자는 음주 문화를 배우게 됩니다. 실수하지 마라. 이것이 음주 문화입니다. 그러나 중독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게 됩니다. 우리 이성을 주관하는 전두엽의 심피질이 알코올에 의해 마치 고삐 풀린 망아지가 되어버린 감정 눈출을 어떻게 통제한단 말입니까? 불가능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 두 번째입니다. 이제 시작을 했는데 두 번째는 마침내 정체를 드러내는 알코올 중독입니다. 알코올 중독이 정체를 드러냅니다. 한번 봅시다. 알코올이 인체에 들어가면 에너지를 만들기 때문에 식품으로도 볼 수 있으나 약물로 작용하는 것이 냉엄한 현실입니다. 술 한 번 마시면 그 양은 알코올은 진정제의 억제제이기 때문에 적어도 12시간, 12시간 정도는 억제 후 흥분이라는 형태로 뇌에 남습니다. 술을 많이 마신 경우에는 조금 더 흥분이 길어집니다. 만성으로 술을 마시는 경우에는 음주 정도에 따라 다르나 그 영향은 며칠에서 일주일 남습니다. 그 일주일 안에 거의 대부분의 술꾼들은 다시 술을 마십니다. 어느 병원에서 해프닝입니다. 그 병원 환자는 개방병동을 지향했습니다. 외출 외박도 자유로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음주 사고가 잦았습니다. 만취 상태로 병원에 돌아오는 환자들을 하루나 이틀 격리하여 술만 깨면 폐쇄병동에서 곧바로 개방병동으로 옮겨주었습니다. 그렇게 개방병동으로 나온 환자들은 다시 시내로 나가 술에 마취되어 돌아왔습니다. 술은 진정제이자 억제제이기 때문에 술에서 깨어나고도 억제 후 흥분 상태가 약 12시간 정도 남아있고 장기 음주자의 경우, 즉 중독자의 경우에는 일주일 정도로 흥분 상태가 길어지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다시 마실 확률이 거의 100%에 가깝다는 사실을 몰라서 저지른 실수였습니다. 그들은 장기 음주자 정도가 아니라 알코올 중독 쪽으로 치료받는 환자라는 사실도 간과한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술을 두 번째 마실 때는 첫 번째 마실 때보다도 더 많은 양을 마시지 않으면 같은 정도의 취기가 오지 않습니다. 이것이 내성의 발현입니다. 내성은 영어로 토러런스라고 하며 견디는 힘을 의미합니다. 마시는 간격이 일주일을 넘기면 첫 번째 영향은 거의 사라지기 때문에 이 같은 내성 현상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한 번 술을 마시고는 적어도 일주일은 쉬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마시는 간격이 짧으면 바로 나타납니다. 알코올이 우리 몸에 어떤 흔적을 남기는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알코올이 몸에 남기는 흔적을 술에 의한 시프트라고 합니다.
이 시프트는 뇌도 일어나고 뇌에서 일어난 시프트가 내성의 주범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간장의 알코올 처리 능력도 술을 마실수록 조금씩 증가합니다. 그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가 올라가기 힘들어집니다. 그러므로 매일 밤 늦게까지 술을 마시면 주량은 점점 늘어나며 내성 상승에 박차를 가합니다. 간장의 알코올 처리 능력은 최초로 술을 마셔서 취하는 데 필요했던 양을 1로 가정을 한다면 1.5배 정도까지 상승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량은 무한대로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까지 상승했다가 그곳에서 정체현상을 보입니다. 술이 더 늘지도 줄지도 않고 몇 년이 계속이 됩니다. 이런 현상을 고온현상을 겪는다고 합니다. 이 기간이 끝나면 주량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이미 우리 간이 손상되어 알코올 분해 기능을 상실해 가기 때문입니다. 술을 마시기 전에는 취하기 전까지는 더 마셔서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일단 취하면 알코올의 양리작용의 필연적 결과로 자신의 힘이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마시기 시작하면 멈춰지지가 않습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신체 의존이 형성이 됩니다. 며칠간씩 알코올이 신체에서 빠져나가지 않고 술에 잠긴 상태가 되면 술의 공급이 중단되었을 때 혈액이나 뇌 속의 알코올 농도가 점점 떨어지는 과정에서 손이 떨리고 존재하지 않는 벌레가 몸이나 천장에 기어다니는 것이 보이고 몸이 떨립니다. 더욱 심한 금단이 오면 얼굴과 손발이 창백해지고 식은땀이 나며 심장박동이 빨라집니다. 의식은 몽롱하여 얘기를 올바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황당한 헛소리라고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합니다. 이런 금단 증상을 퇴약 증후군이라고도 합니다. 우리 몸을 점령한 알코올이 빠져나가며 술 없는 몸으로 회복되는 과정에서 겪는 고통이라는 겁니다. 알코올에 빠져있는 기간이 길고 알코올 농도가 높을수록 금단 증상은 강하게 나타납니다. 이런 금단 증상은 환자에게 고통을 줄 뿐 아니라 위험합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식사도 못하고 물도 마시지 못합니다. 난폭해져서 함부로 날뛰다가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탈수 방지를 위해 링거를 주사해야 하나 날뛰기 때문에 그것도 불가능합니다. 이런 이유로 환자의 체력이 급격히 소모되고 생명까지 위험하게 됩니다. 이런 금단 증상은 술에 익숙한 육체가 술 없는 신체로 변해가는 과정에서 겪어야 하는 통과 의례로 치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일단 금단 증상을 보이면 술 끊기가 더욱 어려워진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금단 증상이 두려워 술을 끊으려 하지 않으며 술을 마시면 금단 증상이 깨끗하게 사라지기 때문에 더욱 술에 의존하게 만듭니다. 아침에 일어나 일을 하려고 하면 손이 떨려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손이 심하게 떨려 밥도 제대로 먹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도수 높은 강한 술 한 잔을 마시면 거짓말처럼 손떨림이 멈춥니다. 오심이라고 얘기하죠. 헛구역질이나 타는 듯한 조갈도 해장술 한 잔이면 씻은 듯 해소됩니다. 금단 증상이 생긴 상태에서의 몸은 술 없이 지탱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신체적 의존이라고 합니다. 앞에서 알코올 중독은 진행성 질병이라는 것을 설명을 했습니다. 알코올 전문학자 예리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예리넥은 남성 알코올 중독자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알코올 중독에 이르기까지 다음 4단계를 거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첫 단계는 전 알코올 증상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술을 마시는 사람이 반복하여 술을 마심으로써 긴장이 줄어드는 것을 느끼기 시작을 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전조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술을 마시는 동안에 일어난 사건을 기억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술에 더욱 집착하게 됩니다. 자신의 음주에 죄의식을 느끼나 문제가 있다는 사실은 부정을 합니다. 이 전조 단계에서부터 알코올은 이제 음료가 아니라 약물로 사용되기 시작을 합니다. 세 번째 단계가 결정적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의 주된 증상은 음주에 대한 통제력 상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일단 술을 마시기 시작하면 몸이 심하게 아프거나 혼상태에 빠져 더 이상 술을 마실 수 없게 될 때까지 계속 술을 마십니다. 이것은 맛이 되어 쓰러져 자다가 깨어 일어나 다시 마시고 또 다시 쓰러지고 또 다시 깨어서 또 마시는 일이 며칠씩 반복되는 지속적인 음주와는 다릅니다.
몸이 아파 못 마시거나 혼 상태에 빠져 못 마시는 것은 일종의 신체 보호 시스템으로 이런 시스템이 없다면 계속 마셔서 치사를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술 마시는 것을 스스로 합리화하며 아침이나 낮에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술을 마십니다. 술을 훔치기도 하고 술 때문에 친구나 가족들과 갈등이 생기는가 하면 그 밖에도 술로 인한 많은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이 단계까지는 어느 정도 절제 능력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몇 주 또는 몇 개월 동안 술을 마시지 않을 수도 있으나 한 잔의 술이라도 마시면 이와 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저도 이런 현상을 경험했습니다. 알코올 중독이 한창 진행되던 시절 이대로 가다가는 큰일 날 것만 같아 지인의 반강제적 권유로 시외곽의 개방기도원에서 한 달여 숙식하며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 도착하고부터 전혀 술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내가 왜 중독이야 하는 의구심까지 들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는 하루도 술 없이 견디지 못한다는데 나는 이렇게 한 달이 넘도록 마시기는커녕 술 생각조차 없지 않은가 하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기도원을 나와 집에 도착하기 전에 술 생각이 전혀 없는데 자연스레 술부터 마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네 번째 단계가 만성 단계입니다. 이 마지막 단계에 이르면 완전히 술에 집착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알코올기가 항상 몸에 남아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쉼 없이 계속 마셔야만 합니다. 알코올에 대한 내성이 생기고 금단 증상으로 고통을 겪게 됩니다. 술을 끊으려 하나 금단의 고통 때문에 다시 마십니다. 이 단계에 이르게 되면 거의 술을 마시기 위해서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신의 외모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신체의 손상에도 무감각하게 해집니다. 이런 현상을 무생물에 대한 욕구라고도 합니다. 무생물이 되고 싶다는 겁니다. 또한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도 거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합니다. 예르넥은 이처럼 알코올 중독이 단계적으로 진행되며 전체 단계가 모두 나타나기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연구에서는 예르넥이 제안한 것과 같이 각 단계가 장기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예르넥의 제안대로라면 10대나 20대 알코올 중독자는 존재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조사 자료에 의하면 음주와 관련된 심각한 문제가 음주력이 초반에도 나타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제가 치료 강의하던 병원에서 만 19대의 소녀 알코올 중독자를 만난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10대와 20대 알코올 중독자가 증가하는 것 역시 예르넥의 제안과는 반대되는 증거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알코올 중독자가 기억력 감퇴를 경험하지 않으며 알코올에 대한 의존성이 높아지는 것만큼 증상이 심해지지만 그런 증상의 순서가 예르넥의 모델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또한 결정적 단계의 주된 증상인 알코올에 대한 통제력 상실의 경험이 대부분 알코올 중독자들에게 나타난다는 경험적 증거는 없다고도 합니다. 예르넥의 주장이 여성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음주의 시작이 남성보다 늦고 남편이 사별과 같은 스트레스 경험 후에 자주 나타나며 문제 음주 시작부터 중독되기까지 시간이 남성보다 훨씬 더 짧다고 합니다. 네, 여기서 마치고 잠시 쉬었다가 또 다음 회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이제 한 주간의 분량이고요. 이 다음 주에 이 이후에 알코올 중독의 신호들로부터 시작해서 계속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